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한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인생일 때 얘기고요. 보험은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보장 범위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비교 분석 전문가 명동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명동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유병자 보험입니다.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유병자 보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유병자 보험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제목,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예, 이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근데 처음에 이게 이제 그 출시가 됐을 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게 일이었을 정도로 많이들 오해를 하셨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 보험이란 거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이 나오기 전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 어떠한 치료력이나 다친 이력이 없으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시고 가입하시는데 좀 용이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세대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병자,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이제 병력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추이에 맞춰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실 보험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젊은 분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네. 없으세요. 예, 왜냐하면 아직 아프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는 예전부터 이제 좀 부모님 세대분들 아니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떤 이제 뭐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준비하기 위한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간편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이 나오게 된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이 유병자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받으시죠? 네. 1년에 한 번 받으세요? 2년에 한 번 받으세요? 저는 좀 어. 건강에 네.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네. 1년에 자주 한 받으세요. 번씩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1년이든 2년이든 요 주기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 뭐 혈압 체크라든가 혈당 체크 그리고 뭐 각종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젊은 연령대의 분들도 혈압약이라든가 고지혈증 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처방이나 복용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의 가입 그 추이도 점점 더 늘고 있고 시장도 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입 추이가 늘어나는 그래프도 같이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유병자 보험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수요도 늘고 있고 또 관심도도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병자 보험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어떤 게 좀 대표적일까요? 그러니까 이 유병자 보험과 건강체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계약 전에 알릴 의무 고지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하려고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보험사에서 과거에
어떠한 뭐 질병 치료력이라든가 아니면 다쳤던 상해 이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거를 고지해야 되는 게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체의 가장 큰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사항 중에 특징이 뭐였냐면은 7일 이상 계속해서 치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나운서님. 네. 자, 제가 사실 운동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네. 운동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오른 발목이 다쳤어요. 삐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한 4일 정도 병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발목 상태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또 야구를 하다가 이번에는 오른 손목에 또 네. 예, 그 타박상을 입어서 한 3일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발목 4일, 손목 3일 해가지고 7일 동안 어쨌든 병원에서 네. 물리치료를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4일, 3일이면 어쨌든 7일이니까 고지를 해야 되나요? 그죠. 예,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는, 동일 부위, 그리고 동일 질환으로 7일 이상 치료를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7일 이상의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니까 고지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발목에 대한 부담보라든가 아니면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강체 심사가 나더라도 어떤 그 불리한 조건의 조항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체 알릴 의무 고지 사항에서 많이들 이제 또 헷갈려 하시는 게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날따라 혈압이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의사 선생님이 약간 혈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혈압약을 처방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달치 혈압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날만 유독 혈압이 높았었던 거니까 네. 처방을 받고 나서 한 4일 정도만 복용을 하고 네.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 내 판단에. 그래서 나머지 약은 먹질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네. 4일만 복용을 했으면은 이거 고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이 얘기를 네.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거는 다 의사로부터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0일 처방을 의사가 내려줬는데 근데 내 임의대로 4일만 먹고 26일치 약을 안 먹었으니 나는 30일 투약을 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바라보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의사로부터의 그 처방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일 이상의 어떤 약물 처방 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혈압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한 달치씩 처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고지를 하면은 어떠한 뭐 심사 거부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할증이 된 보험료로 보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건강체 고지 사항이거든요. 자, 근데 간편보험, 유병자보험은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세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325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의 고지 사항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3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의심 소견, 입원 수술 이런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3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2는 뭐냐면 2년 이내에 질병과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는 뭐냐면 5년 이내에 암으로 혹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건강체 고지사항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사실 이제 좀 그 불리하게 적용이 됐었던 그 문답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라든가 아니면 30일 이상 투여 이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심사에서 편하게 통과를 할 수 있는 보험들이 유병자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 325 보험이 먼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325 보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병자 시장이 점점 확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3일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하나만 보는 네. 원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시장에 그 새롭게 출시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좀 고려를 하시고 보험을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고지사항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보상을 받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왕 고지사항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많이 좀 그 헷갈려 하시고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거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네. 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사에 내가 내 정보를 미리 고지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만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그 끝난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도 통제 의무라고 해서 보험사에 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제일 많이 그 실수하시는 부분이 직업이 변경됐을 때예요. 직업. 예를 들어 최초에 내가 보험 가입을 할 때 나는 그때는 이제 사무직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현장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아니면 현장직으로 네. 전업을 했던가 그러면 직업군이 바뀐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해급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바라보는 위험도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현장 일을 보시다가 아니면 직업이 바뀐 상태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많이 그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재보험, 우리 화재보험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화재보험이나 뭐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나 많이들 아시고 이제는 준비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그거는 기준점이 집 주소지, 최초 가입집, 물건지 주소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곳에서 계속 평생 사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네.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거지 변경을 꼭 주소 변경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사한 집에 대한 변경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난다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좀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한 이후에 직업 아니면 주소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꼭 확인을 해서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투잡 뭘 하시는 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야간이든 시간대 남는 시간대를 활용하셔서 이제 그 물류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륜차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내가 최초의 보험을 준비를 했을 때 그때는 이륜차 운전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고 추후에 또 이것도 상황이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입한 이후에 통지의 의무 또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보장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유병자 보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아나운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유병자 보험이? 유병자 보험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병력이 있는 사람들만 준비를 네. 할 수 있는 보험이라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정적인가 싶었었는데 오늘 전문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좀 소비자들한테 맞춰서 바뀐 그렇죠. 보험이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어쨌든간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제 그 반영이 된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단점도 물론 존재를 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거는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의 장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당연히 심사에 대한 그리고 그 질병과 상해 이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하게 봐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건강체보다 비싸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비싼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유병자 보험의 그 가장 큰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관에 좀 차이가 있어요. 건강체 보험이랑.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건강체 보험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진단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치료만 받아도 보상이 가능한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험료가 건강체보다 조금 비싼 게 유병자 보험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또 건강체 보험 대비해서 심사가 좀 유하고 보장 범위가 약관상 규정상의 보장 범위는 조금 더 넓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보험이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을 이제 그 준비를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뭐 엘마트도 가고 그죠? H마트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막 비교를 하잖아요. 자, 어차피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보험사가 있지만 결국에는 보장을 해주는 내용은 다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보험을 준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보험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 또 보장은 동일한데 보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보험들을 좀 다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면은 더 합리적인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과거보다 다양한 유병자 보험이 생겼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유병자 보험이 그리고 또 일반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다고 그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그쵸. 준비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해보면 돼요. 앞서서 제가 오프닝 멘트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을 하지만 보험은 비교에서부터 합리적인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험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현장 상담을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젊은 세대의 분들보다는 연배가 좀 있으신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건강체로도 비쌉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암 진단비든 아니면 뭐 이대 질환 진단비든 수술비든 당연히 보험은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험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연배가 있으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건강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병자 보험은 이 건강체보다 더 비싸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합리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보험에는 갱신형 보험이랑 비갱신형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험의 기본은 저희가 항상 비갱신형에 만기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보험의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는 갱신형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게 합리적인 보험 준비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갱신형 보험은 납입 기간이 정해놓고 만기가 굉장히 보장해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을 활용하면 좋아요.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 주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갱신형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체감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비갱신형의 만기는 100세로 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한 달 월보험료가 한 7만 원 정도가 평균 네. 보험료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갱신형 보험으로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3천만 원 보장에 갱신 주기는 뭐 예를 들어 20년, 30년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보험료는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네. 거죠. 예. 그래서 보험료적인 장점은 분명히 갱신형 보험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병자 보험은 대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준비를 하셔서 50대, 60대에 만약에 지금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보험을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시면 보험료적인 부분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갱신형 보험으로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갱신 주기를 최대한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년이든 뭐 최장기는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50대에 갱신형 보험을 30년 갱신형짜리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보험료가 변동되는 시점은 80세나 돼야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실 때는 갱신 주기는 최대한 길게 해서 그 설정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그러면 보험료적인 부분도 챙겨가시고 그리고 보장도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할 때도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두 가지로 좀 준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초 토대가 되어 있으신 비갱신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좀 갱신형으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볼 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병자 보험을 이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께 좀 주의해야 할 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어쨌든 건강체 보험이 유병자 보험, 간편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이 건강체 보험에 할증을 받으시는 게 고지할 거 다 고지하시고 할증을 받으시는 게 간편 보험이나 유병자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했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도 그때는 이제 플랜을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새로운 신규 간편 보험들, 유병자 보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어떤 상황까지 발생을 하냐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건강체 보험에 내가 어떠한 이제 고지사항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받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그 건강체 보험 할증된 보험료가 97,000원 보험료가 산출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위 오면은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88,78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체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네. 거죠. 그죠? 그리고 3호 간편보험은 3위호보다 더 저렴합니다. 64,960원. 그리고 뭐 삼테노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58,840원까지 이렇게 네. 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건강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체에 내가 고지할 걸 제대로 고지를 하고 할증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그 내가 고지해야 될 부분에 대해 좀 유하게 고지를 하면서 보험료적인 부분도 할증된 보험료보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간편보험도 유병자 보험들이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설계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유병자 보험을 제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병자 보험을 선택할 때는 한 회사만 또 한 이런 보험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을 준비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 정리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 상담을 다니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병원에 뭐 그 치료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그 완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지레 진짜 겁부터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차피 나는 약 먹고 있어서 보험 준비가 어려워. 아니면 뭐 그 예전에 크게 치료받고 뭐 수술한 적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 인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력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요즘은 간편보험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은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준비를 해보시면은 유병자 보험도 또 내 보장 자산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 보험인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이어서 명동희 전문가님께서 네. 말씀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간병보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준비를 한 거는요. 뭐 이렇게 간병보험 딱 하나만 카테고리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전체 간병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즘에는 이 간병이라는 트렌드가 사회적인 사실 이슈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제는 진짜 예전엔 선택이었지만 좀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가 이 간병 관련된 보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 저희 나라가 1인 가구 추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저 어렸을 때도 뭐 맨날 핵가족화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4인 가족, 3인 가족 이것도 이제 막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한창 되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3, 4인도 아니에요. 1인 가구죠. 예,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게 뭐 젊은 세대분이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연배가 좀 있으신 고령의 나이에 우리 그 시청자님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평균 수령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뭐 또 그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듯이 고령 사회 를 이제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연령대가 높으신 고령자의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치시거나 아니면은 치매라는 어떠한 그 노인성 질환의 진단을 받으시거나 하면은 누군가는 이분들을 케어를 하고 보호를 하고 간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해서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도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한 만큼 노인 인구도 많아질 것이라 예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또 보험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예전과는 다른 트렌드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또 치매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치매라고 하면 사실 옛날에는 좀 드라마에서나 보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는 굉장히 이 치매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간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질환이 치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치매 환자 환우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옛날에 봉사활동 가서 뵌 적은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얼굴만 이쁘신 줄 알았는데 마음씨 굉장히 네. 고우신 것 같아요. 자, 저는 저희 친할머니가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한 7년 정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진짜로 가족들이 너무 힘든 질병이 이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알아보시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점점 이게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정말 아이처럼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온 가족들이 지켜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큰 게 이제 이 치매라는 질환인데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2010년도 통계를 보면 그때는 뭐 국가 인구의 뭐 100만 명 중에 한 3% 정도만 치매 환자 환우가 뭐 진단을 받고 이제 데이터의 통계치에 잡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5%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치매 관련된 그런 어떠한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 치매가 예전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치매라는 그 특약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보험 안에 요양보험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뭐 간병보험이나 뭐 LTC 롱텀 케어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요양 등급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험에 이제 좀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요양 등급으로 인해서 보장을 해주는 건 맞아요. 기준점은. 치매도 요양 등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도 보장이 되니까 치매에 대한 어떠한 보험으로 이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던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대개 치매 환자들은 3에서 5등급 사이에 그 포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이 보장을 해주는 건 요양 등급 1, 2등급의 판정 시에만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치매 환자가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또 시대상을 반영을 해서 이 치매라는 것만 딱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나온 게 치매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치매보험의 변천사는 예전에는 롱텀케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요양등급 기준으로 치매를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존재를 했지만 아무래도 요양등급 1, 2등급만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 제대로 보장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치매만 보장을 해주는 치매보험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전과 달리 또 치매에 대해서 걱정도 많아지시고 또 실질적으로 치매에 대한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치매 보험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겨난 것 같은데요. 이 치매 보험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질병만 늘어났다라는 것만이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치매 보험이 생겨나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 이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이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치매 환자는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삼남 일녀였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분들이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모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이렇게 어쨌든 치매 환자는 누군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통계 조사가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의 부모님이 치매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뭐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자택에서 내가 직접 모시겠다라고 한 분들은 사실은 뭐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네. 대부분 이제 그 60% 이상이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어떠한 뭐 간병을 해주는 그 보조시설로 모시겠다라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 부모님들을 그럼 그런 시설에 보낼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던 통계치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보내겠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이랑은 좀 틀려졌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자녀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본인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네. 사회적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모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질병에 실제로 걸리신 분들께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서 좀 개개인이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치매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준비하신 분들은 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요양 등급 1, 2등급의 판정을 받아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치매 보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치매 보험이 새로 이제 그 출시가 되면서 보장을 해주는 기준이 요양 등급이 아니라 CDR 척도 기준이란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CDR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치매의 척도를 나눠놓은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당연히 5점으로 갈수록 이제 중증 치매, 치매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도부터, 그러니까 정상, 뭐 경도, 중증, 그다음에 말기, 그 치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CDR 척도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CDR 척도 3점 이상 어떠한 뭐 치매 진단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3점 이상일 시 뭐 그 생활비를 매월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치매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치매라는 질환을 보장을 해주는 치매 보험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이 치매 보험 듣기만 해도 장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CDR 척도 기준으로 이 치매 보험은 치매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라는 질환에 대한 어떠한 진단과 치료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고요. 그리고 진단비 개념으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목돈을 한 번에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암 진단비도 그렇고 네. 뭐 이대 혈관 질환 진단비도 그렇고 진단비의 큰 장점은 진단과 동시에 어떠한 의료행위 없이 필요 없이 대개는 이제 1,000만 원 이상씩도 준비를 하니까 일시에 목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치매보험 진단비도 시대 척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진단만 받으면 바로 진단비가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치매보험이 사실 치매라는 질환은 일회성 질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치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어떻게 보면 뭐 암도 그렇고 우리가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치매라는 질환은 아직까지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진단비로만은 좀 뭔가 케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치매는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프신 거지. 네. 그러면 건강하신 상태에서 치매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죠? 예. 그러면 이분이 언제 사실 이렇게 사망을 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옆에서 계속적으로 간병비라든가 아니면 치료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끝나 네. 버리기 때문에 일시에 목돈을 받는 장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치매라는 거를 제대로 케어하고 보장하기에는 또 진단비 구조가 조금 아쉬운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 치매 보험이 또 어떤 형식의 보장 구조가 나왔냐면은 매월 생활비를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간병비 명목으로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입 금액에 따라 매월 드리는 구조의 치매 보험도 출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매라는 질환을 놓고 보면 일시에 목돈이 들어오는 진단비보다는 이게 훨씬 케어하기가 좋은 구조의 보장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치매보험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제 장점들도 짚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전에는 사실 진단금이라고 받아서 목돈으로 수령을 했지만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수령 방법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기 요양 등급은 나라에서 정해주는 네. 거예요. 나라에서 정해주는 건데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이제 또 이 치매라는 질환 이후에 이 장기 요양 등급을 예전에는 1, 2등급 판정 시에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재가랑 뭐 그 시설급여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재가보험이라고 해서 5등급부터 보장을 해주는 또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예전에 요양등급 1, 2등급 기준의 어떤 그 간병보험 개념의 보험과 그다음에 치매라는 것만 특화해서 나와서 보장을 해주는 치매보험, 그다음에 요양등급을 폭넓게 1, 2등급뿐만 아니라 3등급, 4등급, 5등급도 보장을 해주는 재가 보험, 이렇게 해서 이제 간병 관련된 카테고리의 보험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저는 시선을 좀 달리 네. 보려고 해요. 자, 이것들은 역시 어찌됐든 뭐 치매라는 질환도 보장을 해주고 요양 등급에 관련돼서 보장을 해주는 것도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매 보험은 치매라는 질환을 진단을 네. 받아야지만 보장을 해주는 거고 요양 등급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는 뭐 재가보험이나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요양 등급을 받아야지만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간병에 대한 트렌드에는 조금 이 보장 그 폭이 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병은 치매로도 간병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혹시라도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신세를 좀 오래 져야 되고 그리고 뭐 병원에 퇴원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포괄적인 간병을 해줄 수 있고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그런 보험들도 출시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간병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간병인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이 간병비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간병비가 계속적으로 간병비는 인건비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간병비를 보장을 해주는 간병보험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어떠한 이제 특정 상황과 아니면 특정 질환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카테고리의 간병 보험들보다는 이 간병비를 보장을 해주는 취소는 부담이 되는 간병비를 보장을 해주는 통합적인 포괄적인 간병비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보험을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단일적인 치매라는 질병만을 그쵸.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포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간병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해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병비도 올라가고 또 간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만큼 간병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러한 이제 좀 그 단편적인 네. 협소한 그런 보험들보다는 차라리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간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병인을 직접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내주는 간병보험이 있고요. 아니면은 하루에 들어가는 일당을 그 보장해주는 간병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보험마다 장단점은 존재를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냐면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간병인을 직접 구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내주니까는 간병인을 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병비가 비싼 이유는 결국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이 인건비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에 대한 신경을 내가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를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하루 일당 15만 원 정도, 네. 예, 그리고 뭐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7만 원 정도 일에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예를 들어 간병인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 소중한 가족을 누군가가 아니면 나를 누군가가 케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간병인을 고를 때도 나랑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속 썩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병 일당을 보장해주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간병인을 알아보고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간병보험이 있으니 한번 잘 비교를 해서 나한테 맞는 상황의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간병보험이라고 하면은 일단 두 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네. 일당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 각각의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두 가지 말고 또 따로 추천해 주실 만한 보험은 없을까요? 추천보다는요.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병인이 아니라 전문 간호 인력이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간병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이제 그 자격 여부나 이런 것들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고 간병인을 이용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네.
케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직접적인 케어라든가 아니면 약을 또 복용하시는 분들은 투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장점이 뭐냐면 비용이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 그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네.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한번 이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 인력이 돌봐주고 그리고 금액도 저렴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또 그렇죠. 단점도 존재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단점들이 좀 있을까요? 다만 이게 이제 병원에서 네. 케어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면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간호 그 인력에 인당 또 이렇게 한 분만 케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이 같이 케어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내가 간병을 아니면 그 가족이 간병 희망을 하는 거를 어떤 1대1 정말 전담해서 맡아주는 케어나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뭐 단점을 굳이 좀 찾아보라라고 하면은 한 두 가지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모든 병원이 또 다 실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또 그 이용이 가능한 병원이 있고 불가한 네. 병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현장을 좀 다니면서 상담을 드리다 보면은 예전에 준비하셨던 어떠한 이제 그 간병이라는 그 단어 네. 그리고 요양이라는 단어만 보시고 나는 다 준비가 됐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속이 상하죠. 네. 이게 예전에 준비했었던 거 아무래도 이제 이 보장 범위가 그리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치매 진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보장을 못 받으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적혀 있는 어떤 요양이라든가 뭐 간병이라든가 이런 이제 단어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이 보험을 준비한 게 언제 준비한지 시기를 좀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 그 준비한 그 가입 시기가 좀 예전에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이 좀 협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간병 보험들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왕 간병에 대한 어떠한 그 니즈와 그리고 또 걱정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지출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편적으로 뭐 치매만 보장되는 치매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양등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보다는 아프던 다쳤던 뭐 치매라는 질환을 앓고 있든 토탈로 간병을 해주는 그 간병보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난 치매보험을 준비할래라고 하시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더 넓은 범위에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의 간병의 상황이 왔을 때 보장을 해주는 간병보험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이왕이면 좀 넓은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병이라는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젊은 세대 분들은 공감을 못 하세요. 네. 그리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슬슬 걱정이 되시기 시작하니까 보험을 알아보시거든요. 그리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건 나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연배가 그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또 어떠한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간병 관련된 보험들이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가족 사랑의 진짜 대명사가 돼야 되는 보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어쨌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가족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간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병자 보험과 또 간병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 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